2025년 11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끝없는 참호전, 소모적인 교착 상태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그 교착 상태의 수면 아래에서 전쟁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러시아의 가을 공세를 중심으로 그 변화의 핵심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해요.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서 실제로 어떤 전술이 사용되고 있는지, 양측이 진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그리고 이 끔찍한 소모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역시 양측의 정치적 목표예요. 모든 군사작전은 결국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니까요. 러시아의 목표부터 보죠. 자료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3년이 넘는 전쟁에도 불구하고요. 맞습니다. 러시아의 최종 목표는 여전히 강경해요. 점령한 영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비무장화시키고 또 나토 같은 서방과의 동맹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모스크바는 이런 목표를 달성할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는 군사적 압박뿐이라고 보고 있어요. 엄청난 인명 손실과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계속 공세를 밀어붙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현실에 맞춰서 계속 진화해 왔군요. 처음에는 국가의 생존 그 자체였다가 한때는 영토 완전 수복을 외쳤고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로 수정된 것 같네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목표는 현 전선의 기준으로 한 유리한 조건의 휴전협상 개시로 볼 수 있어요. 이걸 위해 군사적으로 세 가지 원칙에 집중하고 있죠. 세 가지 원칙이요? 네. 첫째는 러시아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막는 거부. 둘째는 러시아의 전투력을 계속 깎아내는 소모.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응징입니다. 응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군사시설이나 산업시설을 타격해서 전쟁을 계속하는 것 자체의 비용과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전선에서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전쟁을 지속할 의지를 꺾겠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2025년 가을에 러시아 공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전쟁 초기에 봤던 수십 킬로미터씩 이어지던 그 거대한 전차 행렬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라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죠. 지금은 대규모 기갑부대가 정면으로 방어선을 돌파하는 작전은 거의 사라졌어요. 대신 5명에서 10명 정도의 소규모 보병 그룹이 주축이 됩니다. 소규모 그룹으로요? 네, 이들이 도보나 오토바이, 심지어 ATV 같은 작은 차량을 타고 우크라이나 방어선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파고드는 침투 전술이 대세가 됐거든요. 아니, 잠시만요. 오토바이라고요? 자료를 보면 마치 영화 매드맥스에나 나올 법한 모습이라고 묘사하는데 장갑도 없는 민간 픽업 트롤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최전선으로 돌격한다니. 이건 거의 필사적인데요. 정말 러시아의 무기고가 바닥났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실제로 지난 3년간의 소모전으로 러시아가 보유했던 장갑 차량 재고가 심각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더 계산적이고 냉혹한 이유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적인 이유라뇨?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장비 부족 문제, 둘째는 이도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요? 네. 즉,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전차나 장갑차를 아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보병의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아... 모습은 조악해 보이지만 이 작고 빠른 그룹들이 분산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침투를 시도하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디를 막아야 할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이 전술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소규모 보병으로 파고든다면 우크라이나는 이걸 어떻게 막아내고 있나요? 그 광활한 전선을 전부 보병으로 지킬 수는 없을 텐데요. 여기서 드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드론, 특히 FPV 드론이 전장을 말 그대로 투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예전처럼 대규모 병력이나 장비를 한 곳에 모으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게 된 거죠. 아, 모이는 순간 바로 표적이 되니까. 그렇죠. 집결하는 순간 하늘에서 보고 있던 드론의 표적이 되니까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대 전장에서 물량, 즉 매스는 더 이상 강점이 아니라 거대한 표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동부의 포크로우스크 전투라고 들었습니다. 자료에서는 상황이 참혹하다, 나여하다고까지 표현하는데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포크로스크는 현재 러시아의 새로운 전략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예요. 러시아군은 도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몇 달에 걸쳐 도시의 북쪽, 동쪽, 남쪽을 아주 천천히 압박하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쪽에 남은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보급로 하나를 드론과 장거리 포격으로 계속 차단하면서 숨통을 조이는 거죠. 아, 물리적으로 완전히 둘러싸는 게 아니라 화력으로 고립시키는 작전적 보위군요. 정확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휘부는 끔찍한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바흐무트 전투 때처럼 도시를 끝까지 사수하는 것이 공격해오는 러시아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효과적인 소모 전략일 수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전황이 불리해지면 오히려 아군의 가장 뛰어난 정예 병력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갈려나가는 함정이 될 수도 있죠. 버티자니 우리 병력이 갈려나가고 네. 후퇴하자니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특히 하늘에 드론이 떠다니면서 후퇴하는 병력을 낱낱이 감시하고 공격할 테니까요. 와, 지휘관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결정이겠습니다. 맞아요. 철수는 모든 군사 작전 중 가장 어렵다고들 하죠.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포크로스크의 방어선이 무너지면 우크라이나의 다음 방어 거점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러시아에게 전력적인 공간을 크게 내줄 위험도 있고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포크로스크 상황을 들어본 게 양측이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러시아는 조악해 보이는 전술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첨단 드론 기술로 간신히 막아내는 형국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양측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러시아의 강점부터 보면 드론을 이용한 후방 차단 작전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후방 차단이요? 네, 예를 들어 소형 FPV 드론의 짧은 작전 반경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대의 FPV 드론을 싣고 날아가는 드론 모함 역할을 하는 대형 드론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드론 모함이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후방 깊숙이 날아가서 FPV 드론을 풀어놓고 보급 트럭이나 포병을 사냥하는 방식이죠. 와, 정말 상상만 하던 기술이 현실화됐네요. 그렇다면 러시아의 약점은 뭔가요? 앞서 말한 장비 부족 말고 또 있을까요? 더 고질적이고 심각한 약점이 있는데 바로 지휘체계 내의 허위 보고 문화입니다. 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달성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문제 말씀이시군요. 이게 전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낳아요. 자료에 따르면 일선 부대가 실제로는 점령하지 못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해요. 네. 문제는 그 다음이죠. 나중에 그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져 화력 지원이 필요해도 이미 우리 군이 점령했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포격 지원을 요청하기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칫하면 아군 포탄이 아군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공포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병력만 소모하게 되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말이네요. 시스템의 문제가 현장의 병사들을 사지로 모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강점과 약점은 어떤가요? 우크라이나의 강점은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운용 능력이에요. 단순한 FPV 드론을 넘어 야간에 중무장한 러시아 진지를 폭격하는 대형 드론 바바야가나 러시아 드론을 공중에서 격추하는 요격 드론 같은 분야에서는 오히려 러시아를 앞서가고 있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게 이 모든 강점을 상쇄할 위험이 있어요. 바로 보병 부족입니다. 드론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드론은 적을 찾아내고 공격할 수는 있지만 참호를 파고 영토를 점령하고 그 땅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결국 두 발로 땅을 딛고 선 보병의 몫이거든요. 아, 이 보병 병력 부족이 우크라이나 방어선 전체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자료를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비교적 안전하고 기술적인 드론 부대에는 자원하지만 생존율이 극히 낮은 최전선 보병 부대는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돈바스 지역의 끔찍한 참호전을 이야기했는데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전선이 이렇게 교착 상태라면 다른 곳은 없나요?
예를 들어 남쪽의 크룸반도 같은 곳에서는 상황이 좀 다른가요? 자료를 보니 그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던데요. 네, 크림반도는 현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가 거의 유일하게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곳이에요. 돈바스의 지상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오, 그래요? 핵심은 지리적 이점의 역전입니다. 2014년 합병 당시만 해도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는 난공불락의 불침 항모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바다에 고립된 거대한 표적이 되어버렸어요. 지리적 이점이 약점으로 바뀌었다니 흥미롭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크림반도는 사실상 섬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육로 보급은 케르치 대교 하나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바로 이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어떻게 파고들죠? 미국에서 지원받은 ATCMS 같은 장거리 미사일로는 비행장이나 지휘소 같은 핵심 시설을 직접 타격하고 자체 개발한 해상 드론으로는 흑해함대의 군함들을 계속해서 격침시키고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겠는데요. 그렇죠.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지키기 위해 값비싼 S-400 같은 최신 방공 시스템을 촘촘하게 배치할 수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는 이 방공망 자체를 또 다른 미사일로 파괴해버려요. 즉, 러시아가 비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더 비싼 자산을 소모하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비대칭 소모전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에게 점점 더 유지하기 힘들 골칫덩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2025년 가을의 우크라이나 전장은 정말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네요. 돈바스에서는 러시아가 보병의 희생을 발판 삼아 아주 느리게 전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드론 기술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고요. 반면 크림반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 자산을 활용해 러시아를 압박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자료는 하나의 중요한 역설을 제기하면서 끝을 맺어요. 전선의 지도 자체는 몇 달째 거의 변하지 않아서 굉장히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기술의 발전, 서방의 무기 지원, 양측 병사들의 사기 같은 보이지 않는 요소들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고 또 취약하다는 점이죠. 겉은 고요해 보여도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군요. 네, 어느 한쪽의 균형추가 무너지는 순간 지금의 이 지루한 교착 상태는 언제든 극적으로 깨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공개하는 러시아군 자선 파괴 통계에 흥미로운 변화가 있다고요. 1년 전에 비해 전차나 야포 같은 고가치 목표물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 오토바이, 버기, 심지어 상대방 드론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건데요. 이 사소해 보이는 통계의 변화가 이 기나긴 전쟁의 미래에 대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